함안 마리산 밀실 사건. 경남 함안군 가야읍 5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저녁, 마리산 고분군 능선 위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하늘은 마치 누군가 거대한 붓으로 주홍빛 물감을 풀어놓은 듯 타올랐고, 그 아래 펼쳐진 수십 기의 봉분들은 1500년 전 아라가야 왕들의 잠자리답게 장엄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2023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마리산 고분군은 함안의 자존심이자 경남 관광의 핵심 거점이 되었다. 해발 약 70m의 완만한 능선을 따라 늘어선 봉분들은 저마다 고유한 크기와 형태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제4호분은 높이 9m, 직경 39m에 달하는 위용을 자랑했다. 아라가야의 최고 수장이 묻혀 있으리라 추정되는 이 고분의 정상부는 잘 다듬어진 잔디로 덮여 있었고, 사방으로 함안 평야와 남강 물줄기, 그리고 멀리 지리산 자락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탁 트인 전망을 제공했다. 바로 그 제4호분 정상 한가운데에서 한 남자가 발견되었다. 최초 발견자는 고분군 야간 순찰을 담당하는 문화재 관리원 정태수였다. 오후 7시 40분, 낙조가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의 잔광이 하늘에 남아있을 무렵, 정태수는 제4호분 꼭대기에 무언가 검은 형체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관광객이 내려오지 않고 앉아서 석양을 감상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체의 자세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느꼈다. 남자는 정좌하고 있었다. 양 무릎을 가지런히 모으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등을 고추 세우고 정면을 응시하는 자세, 마치 가야의 왕이 옥좌에 앉아 신하들의 조회를 받는 듯한 위엄 있는 자세였다. 그러나 그의 눈은 이미 생기를 잃고 유리알처럼 탁하게 굳어 있었고, 피부는 마치 밀랍 인형처럼 핏기 없이 창백했다. 정태수는 비명을 삼키며 무전기를 잡았다. 여기 제4호분 정상입니다.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30분 후 함안경찰서 소속 경위 박종팔과 형사 2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이미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고분 위에 투광등이 설치되었고, 백색 조명 아래 드러난 사망자의 정체는 함안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물이었다. 곽승만, 나이 63. 서울 출신의 사업가로 10여 년 전부터 함안에 뿌리를 내리며 가야 유물 발굴 사업과 관광단지 개발을 독점적으로 추진해온 인물이었다. 그의 명함에는 가야 문화관광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지만, 함안 사람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곽 회장으로 통했다. 거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고분군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고 지자체와의 밀착 관계를 통해 각종 개발 인허가를 따내며 때로는 지역 주민들의 생업 터전마저 잠식해가던 인물. 그를 존경하는 이도 있었지만 원망하는 이는 그보다 훨씬 많았다. 박종팔 경위는 현장을 둘러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제4호분 정상부의 잔디는 매우 고르게 관리되어 있었고, 곽 회장의 자세는 너무도 자연스러워 마치 스스로 앉은 것처럼 보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봉분 사면의 잔디 위에 곽 회장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 외에는 다른 사람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사인이 뭡니까? 박종팔이 현장에 도착한 검시관에게 물었다. 외상 없습니다. 골절도 없고 타박상도 없어요. 자세로 봐서는 앉은 채로 사망한 것 같은데,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급성 심혈관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살 가능성은? 유서도 없고 약물이나 독극물을 복용한 흔적도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정밀 부검을 해봐야 확실하겠죠. 박종팔은 고분 정상에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능선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탐방로를 걸어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100m 밖에서도 식별 가능한 지형이었다. CCTV는 고분군 입구와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봉분 자체를 촬영하는 카메라는 없었다. 그러나 이 탁 트인 공간에서 누군가 사체를 옮겨 놓았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목격했을 것이다. 단순 급사로 보입니다. 박종팔은 수첩에 메모했다. 곽 회장이 저녁 산책 중 고분에 올라 경치를 감상하다가 지병으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
부검 결과를 기다려봅시다. 그러나 그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두 사람이 바로 그 시각 하만읍 내의 한 여관에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강혁, 45살, 전직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반 형사 출신으로 퇴직 후 민간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서울 종로구 한 골목에 자리한 그의 사무실은 런던 베이커가 2대 21일비를 연상시키는 빅토리안풍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범죄학 서적과 각종 분석 도구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었다. 날카로운 매의 눈과 각진 턱선, 그리고 항상 들고 다니는 견고한 떡갈나무 지팡이가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이에나, 32살. 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관으로 생화학 및 동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재원이었다. 국과수 시절 수많은 독극물 관련 사건을 분석했으나 관료주의적 조직 문화의 염증을 느끼고 퇴직한 뒤 강역의 조수이자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긴 머리와 지적인 눈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냉정한 분석력이 그녀의 무기였다. 두 사람이 함안에 내려온 것은 사건 이틀 전이었다. 경남 가야 유물보존협회로부터 자문 의뢰를 받은 것이 계기였다. 최근 마리산 고분군 주변에서 불법 도굴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고, 보존협회는 경찰의 미온적 대응에 불만을 품고 민간 전문가의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사건 당일 저녁, 강혁과 애나는 함안읍 내의 작은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다. 함안 마리산 고분군에서 지역 유지 곽승만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지병에 의한 급사로 추정하고 있으며, 강혁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추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었다. 곽승만이라. 강혁이 중얼거렸다. 애나, 우리가 조사하던 불법 도굴 건의 배후 의뢰인으로 의심되던 인물 아닌가? 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곽 회장의 개발 사업과 도굴 시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게 보존협회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급사라. 제4호분 정상에서 정조한 채 발견되었다고? 강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흥미롭군. 63세 사업가가 해질 무렵에 굳이 가장 높은 고분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야의 왕처럼 앉아서 죽었다? 너무 연극적이지 않은가? 지병 이력이 있나 확인해 볼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현장을 봐야 해. 내일 아침 일찍 가세. 그러나 강혁의 성미가 아침까지 기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곧바로 보존협회 측 인맥을 통해 현장 접근 허가를 얻어냈고, 밤 11시에 두 사람은 투광등이 꺼진 어두운 마리산 고분군에 도착했다. 경찰의 출입 통제 테이프가 쳐져 있었지만 순찰 인력은 한 명뿐이었다. 강혁이 보존협회의 공식 자문위원 신분증을 제시하자 순찰원은 마지못해 통과를 허락했다. 달빛 아래 드러난 마리산 능선은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거대한 봉분들이 마치 잠든 거인들의 등처럼 어둠 속에서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남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풀잎을 스치며 솟아난 소리를 냈다. 애나는 문득 이곳에 1500년 전의 왕들이 정말로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져 가볍게 몸서리를 쳤다. 강혁은 손전등을 켜고 제4호분을 향해 걸어 올라갔다. 봉분의 사면은 경사가 완만하여 걷기에 큰 무리가 없었지만 그 높이 때문에 정상까지 도달하려면 어느 정도의 체력이 필요했다. 강혁은 정상부에 도착하자 손전등으로 잔디 표면을 세밀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애나, 이리 와서 보게. 애나가 다가가자 강혁은 손전등을 한 지점에 고정했다. 잔디 위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아픈이었다. 사체가 앉아있던 자리야. 경찰이 사체를 수습하면서 눌린 자국이 남았을 테니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지. 그런데 여길 봐. 강혁은 손전등을 아픈 주변으로 천천히 이동시켰다. 사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탐방로까지의 거리가 약 50m야. 그 사이 잔디에 보이는 발자국 흔적은 하나의 경로뿐이네요. 애나가 관찰했다. 그래, 곽 회장이 올라온 것으로 추정되는 동쪽 사면의 한 줄기 경로뿐이야. 하지만
이 경로의 발자국 간격을 보게나. 보폭이 극히 좁아. 63 남자의 평균 보폭이 아니야.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조심스럽게 걷는 사람의 보폭 같지 않은가? 애나의 눈이 반짝였다. 아니면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부축을 받으며 걸었거나요. 바로 그거야.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사람이 부축하면서 올라왔다면 두 사람의 발자국이 겹쳐져 한 사람의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특히 뒤에서 부축하는 사람이 앞 사람의 발자국 위를 정확히 밟으며 걸었다면. 하지만 그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지 않나요? 의식 없는 사람을 부축하면서 동시에 발자국을 맞춰 걷는다는 건 불가능하지는 않아. 특히 범인이 이 지형을 수십 년간 걸어온 현지인이라면 강혁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다. 두 사람은 봉분을 내려와 경찰이 수습하지 못한 추가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동쪽 사면 하단 탐방로와 만나는 지점에서 강혁은 무릎을 꿇고 잔디 사이의 흙을 손전등으로 비추었다. 여기 흙이 다른 곳과 달라. 고분의 흙은 오랜 세월 풍화된 마사토 계열인데 이 지점에만 검붉은 진흙 조각이 떨어져 있어. 마치 누군가의 신발에서 떨어져 나온 것처럼. 강혁은 호주머니에서 작은 채집 봉투를 꺼내 그 흙 조각을 조심스럽게 담았다. 내일 아침에 경찰에 요청해서 곽 회장의 구두를 확인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강혁은 보존협회의 권위와 자신의 전직 형사로서의 인맥을 활용하여 함안 경찰서에 비공식 협조를 요청했다. 박종팔 경위는 처음에는 외부인의 개입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강혁이 과거 서울에서 해결한 몇몇 위제 사건의 명성을 알고 있었기에 마지못해 증거품 열람을 허락했다. 경찰서 증거보관실에서 강혁은 곽 회장의 유품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고급 양복, 실크 넥타이, 금태 안경, 고급 가죽 구두, 지갑, 휴대전화, 그리고 하나의 작은 상자. 강혁은 먼저 구두를 집어들었다. 이탈리아제 수제 구두, 가격만 수백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은 물건이었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구두 밑창을 세밀하게 관찰했다. 애나, 보게나. 애나가 다가와 강혁이 가리키는 부분을 살펴보았다. 구두 굽의 홈 사이에 끼어있는 진흙이 두 종류였다. 하나는 밝은 황갈색의 마사토로 고분군의 흙과 일치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어젯밤 봉분 하단에서 발견한 것과 유사한 검붉은 점토였다. 이 검붉은 점토는 고분군의 것이 아니야. 강혁이 단언했다. 내가 20년간의 형사 생활에서 습득한 토양식별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강변 충적토의 특수한 성분이 혼합된 거야. 함안 지역에서 이런 토양이 있을 만한 곳은 남강변이나 악양 둑방길 인근이겠지. 여기 좀 보세요, 선배. 애나가 구두 굽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다. 이 하얀 결정 같은 건 비료 성분 아닌가요? 화학 비료가 아니라 유기질 비료에서 석출되는 특유의 결정이에요. 비닐하우스 농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박 농장. 강혁의 눈이 빛났다. 하마는 수박의 고장이지. 비닐하우스 수박 재배 농가가 수두룩해. 이 진흙과 비료 결정은 수박 하우스 내부의 토양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곽 회장이 왜 수박 농장에 갔을까요? 그의 당일 일정은 강혁은 곽 회장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경찰이 이미 기본적인 통화 기록을 조사했지만 강혁은 더 세밀한 것을 찾고 있었다. GPS 기록이었다. 사망 당일 오후 5시에 곽 회장의 전화기 GPS가 악양면 방향을 기록하고 있어. 악양 생태공원 근처야. 그 후 오후 6시경에 GPS 신호가 끊겨. 그리고 다음 신호는 오후 7시 마리산 고분군이야. 1시간의 공백, 애나가 말했다. 그래, 그 1시간 동안 곽 회장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악양에서 무언가를 하다가 어떤 경위로든 마리산 고분 위에서 발견된 거지. 강혁은 다음으로 작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정교하게 제작된 아라가야 마갑 축소 모형이 들어있었다. 마갑이란 가야 시대 전투마에게 입히던 철제 갑옷으로 함안 마리산 고분에서 출토된 마갑은 아라가야의 군사적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유물이었다. 이 기념품은 그 마갑을 약 10분의 1 크기로 정교하게 재현한 것이었는데
철이 아닌 은색 합금으로 제작되어 있어 은은한 광택을 띠고 있었다. 이건 경찰이 확인했나요? 애나가 물었다. 곽 회장의 소지품으로 기록만 해두었을 뿐 별다른 분석은 하지 않았어. 단순한 기념품으로 본 거지. 애나는 장갑을 끼고 마갑 모형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코를 가까이 대지 않고도 미세한 화학적 냄새가 감지되었다. 선배, 이거 뭔가 이상해요. 기념품 표면에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방청 코팅이 아니에요. 제가 정밀 분석해 볼게요. 좋아. 그리고 하나 더. 강혁은 증거 사진 중 곽 회장의 얼굴 클로즈업을 가리켰다. 여기 입가에 은빛 결정이 보이지? 경찰 보고서에는 기념품 표면에 도금 가루가 묻은 것으로 추정이라고만 적혀 있어. 은빛 결정이라 애나의 눈이 날카롭게 좁혀졌다. 마그네슘 분말의 산화물과 비슷한 색이에요. 이건 단순한 도금 가루가 아닐 수 있어요. 애나는 보존협회의 협조를 받아 인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실험실을 빌렸다. 마갑 기념품의 표면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강혁은 그 사이에 곽 회장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악양면으로 향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클린룸에서 애나는 마갑 기념품의 내부 표면을 면봉으로 문질러 시료를 채취했다. 기념품은 말의 형상을 한 모형의 갑옷 부분이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그 내부 표면에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코팅층이 존재했다. 적외선 분광 분석기에 시료를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애나는 곽 회장의 부검 결과 사본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경찰 측이 제공한 예비 부검 소견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사인, 급성 호흡 부전으로 인한 심정지 추정, 외상 없음, 혈중 알코올 농도 0.5%, 일반 약물 선별 검사 음성, 위 내용물, 소량의 과일즙 및 당류, 과일즙과 당류라 애나가 중얼거렸다. 하만의 특산물. 수박, 곽 회장은 사망 전에 수박이나 수박 주스를 섭취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적외선 분광 분석 결과가 화면에 떴다. 애나의 눈이 커졌다. 코팅층의 주성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 마그네슘 분말의 미세 입자. 둘째, 지효성 캡슐화된 유기인 계열 화합물. 셋째, 온도 감응형 고분자 매트릭스. 애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세상에, 그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코팅이 아니었다. 정교하게 설계된 동물 전달 시스템이었다. 원리는 이랬다. 온도 감응형 고분자 매트릭스는 체온에 가까운 약 35도 이상에서 구조가 느슨해지면서 내부에 캡슐화된 유기인 화합물을 서서히 방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사람이 이 기념품을 손으로 잡으면 체온에 의해 매트릭스가 활성화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치사량의 독소가 방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만약 이 기념품을 코 가까이에 가져가 냄새를 맡는다면 호흡기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매트릭스의 분해를 가속시키면서 휘발성 독소가 직접 폐로 흡입될 수 있었다. 그리고 마그네슘 분말. 이것이 핵심이었다. 마그네슘은 단독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유기인 화합물과 결합하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의 억제 효과를 증폭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다. 게다가 위장 속에 특정 당류, 특히 수박의 풍부한 시트룰린과 과당이 혈류에 존재할 때 유기인 독소의 혈액 내 장벽 통과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진다는 것은 최신 동물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었다. 수박 주스를 마신 직후에 이 기념품의 냄새를 맡으면 애나가 종이 위에 화학식을 급히 써내려갔다. 시트룰린 과당 복합체가 혈중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기인 독소가 호흡기를 통해 침투하면 정상적인 경우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중추신경계에 도달해요. 급성 호흡 마비가 수분 내에 올 수 있어요. 외상도 없고 일반적인 약물 선별 검사로는 검출이 어려운 완벽한 살인 도구예요. 애나는 즉시 강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같은 시각 강혁은 악양면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남강이 넓게 흘러가는 악양 둑방길은 하만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산책로였다.
둑방길을 따라 걸으면 한쪽으로는 유유히 흐르는 남강이, 다른 쪽으로는 드넓은 평야와 그 너머로 수박 비닐하우스의 은빛 지붕들이 펼쳐졌다. 강혁은 먼저 곽 회장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는 악양생태공원 주차장을 방문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곽 회장의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는 이곳에서 발견되었다. 차 안에는 이상한 점이 없었고 경찰은 곽 회장이 여기서 차를 세우고 산책한 뒤 마리산까지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강혁은 그 추정에 의문을 품었다. 악양생태공원에서 마리산 고분군까지의 거리는 차로 15분, 도보로는 1시간 이상이었다. 63세 사업가가 저녁 시간에 1시간 이상을 걸어서 고분군까지 갔다? 그것도 고분 정상까지 올라가서 택시를 탔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차를 얻어 탔을까? 강혁은 혼잣말을 했다. 그는 주차장 인근의 상점과 식당을 돌며 당일 저녁에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다. 세 번째로 방문한 둑방길 입구의 작은 편의점에서 단서를 얻었다. 아, 그날 저녁요? 편의점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다. 곽 회장님 차는 봤어요. 검은색 큰 차. 주차장에 세워두고 둑방길 쪽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구와 함께였습니까? 방 선생님이요. 방재현 씨. 여기 악양에서 수박 농장 하시면서 가야 유물 보존 활동도 하시는 분이에요. 동네에서 꽤 존경받는 분이시죠. 방재현, 강혁은 이름을 기억했다. 보존협회의 회원 명부에서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둑방길로 갔다고요? 네, 뭔가 이야기하면서요. 곽 회장님이 뭔가를 들고 계셨는데, 아, 맞다. 방 선생님이 곽 회장님한테 뭔가를 건네는 것도 봤어요. 작은 상자 같은 거. 강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작은 상자. 마갑 기념품이 들어있던 상자. 그 후로는 두 사람을 못 보셨습니까? 저는 가게 안에 있었으니까요. 둑방길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안 보여요. 강혁은 편의점을 나와 둑방길을 따라 걸었다. 남강의 물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고 저 멀리 처녀 뱃사공 노래비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하만의 전설적인 민요 처녀 뱃사공을 기념하여 세운 비석이었다. 둑방길을 따라 약 500m를 걸었을 때 왼편으로 비닐하우스 단지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유독 잘 관리된 한 농장의 입구에 방재현 농장 하만 수박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강혁은 농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관찰했다. 비닐하우스 입구 근처의 흙을 살펴보니 경찰서에서 곽 회장의 구두에서 본 것과 동일한 검붉은 점토와 비료 결정이 섞인 토양이었다. 곽 회장의 구두에 묻은 흙이 여기서 온 거야. 강혁이 확신했다. 바로 그때 애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배, 마갑 기념품에서 독소를 발견했어요. 강혁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툭방길을 걸으며 애나의 설명을 들었다. 그녀의 분석 내용을 들으면서 강혁의 머릿속에서 사건의 전모가 빠르게 구축되어 갔다. 수박 주스와의 상호작용이라. 그러면 범인은 곽 회장이 수박 주스를 마시도록 유도한 뒤 기념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높아. 맞아요. 그리고 이 독소는 일반적인 선별 검사로는 검출이 안 돼요. 특수한 LCMS, MS 분석을 해야만 확인 가능해요. 좋아. 범인의 윤곽이 잡히고 있어. 악양에서 만나. 중요한 걸 알아냈어. 두 사람은 악양생태공원 근처의 벤치에서 합류하여 정보를 교환했다. 강혁은 편의점 주인의 증언과 농장 토양의 일치를 설명했고, 애나는 독소의 작용 메커니즘을 설명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동기와 방법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 방재현이라는 인물을 조사해야 해. 강혁이 말했다. 애나는 노트북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보존협회의 회원 데이터베이스, 지역 언론 기사, 학술 논문 등을 뒤졌다. 방재현, 49살, 하만 악양면 출생, 서울대학교 고고학과를 졸업한 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존과학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전공 분야는 금속 유물의 보존 처리 기술이었다. 10년 전 부친의 병환으로 하만에 내려온 뒤로는 가업인 수박 농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지역 유물 보존 활동에 헌신해왔다.
금속 유물 보존 처리 전문가라 애나가 눈을 빛냈다. 그러면 화학 코팅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겠네요. 마갑 기념품 내부에 독소를 코팅하는 것도 그에게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봐. 강역이 오래된 지역 신문 기사를 가리켰다. 3년 전의 기사였다. 하만 가야문화관광 개발, 악양 일대 대규모 토지 수용 추진, 지역 농민 반발. 기사의 내용은 이랬다. 곽승만 회장이 이끄는 가야문화관광 개발이 악양면 일대의 농경지를 대규모로 수용하여 관광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대대로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온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는 것이다. 기사에는 농민 대표로 방재현의 부친인 방용식 옹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이 땅은 우리 선조 대대로 지켜온 것이요. 돈으로 못 바꿀 우리의 뿌리란 말이요. 강역은 후속 기사를 찾았다. 1년 뒤의 기사. 악양 농지 강제 수용 확정. 반대 농민 방용식 씨 분사. 분함으로 인한 사망. 기사에 따르면 방용식 옹은 토지 수용 판정이 확정된 직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향년 78. 유족은 아들 방재현 씨 한 명이었다. 아버지를 잃었군요. 애나가 조용히 말했다. 화병이야. 대대로 지켜온 농장을 빼앗기고 그 분함에 심장이 터진 거지. 강역의 목소리에도 연민이 스며 있었다. 방재현에게 곽 회장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나 다름없었을 거야. 하지만 원함만으로는 증거가 안 돼요. 애나가 냉정하게 말했다. 독소 코팅의 기술적 능력, 범행 기회, 그리고 물리적 증거를 연결해야 해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것이 세 가지야. 강역이 손가락을 펴며 말했다. 첫째, 방재현이 독소를 제조하고 코팅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었는가? 둘째, 곽 회장에게 독이 든 기념품을 건넨 것이 방재현인가? 셋째, 의식을 잃은 곽 회장을 마리산 고분까지 운반한 것이 방재현인가? 첫째와 둘째는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었어요. 애나가 정리했다. 방재현은 금속 보존 처리 전문가로 화학 코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고 편의점 주인이 기념품 상자를 건네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셋째가 관건이에요. 셋째를 증명할 열쇠는 토양이야. 강혁이 말했다. 곽 회장의 구두에 묻은 방재현 농장의 흙, 그리고 고분 동쪽 사면에서 내가 채취한 진흙 조각. 이것이 방재현의 농장 토양과 화학적으로 일치한다면 곽 회장이 방재현의 농장을 거쳐서 고분에 도달했다는 것이 증명돼. 하지만 곽 회장이 자발적으로 농장에 들렀을 수도 있지 않나요? 맞아. 그래서 추가 증거가 필요해. 방재현의 차량, 의식 없는 성인 남성을 운반하려면 차량이 필수야. 악양에서 마리산까지 차로 이동한 뒤 고분 근처에 차를 세우고 곽 회장을 업어 고분 위로 올랐을 거야. 고분군 입구 CCTV에 방재현의 차량이 찍혀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경찰은 CCTV를 이미 확인했을 텐데요. 경찰은 급사로 결론 지으려 하고 있으니까 제3자의 차량 기록을 세밀하게 분석하지 않았을 거야. 곽 회장의 차만 찾았겠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해. 강혁은 다시 한번 박종팔 경위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애나의 독소 분석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들고 갔다. 박경희, 이건 급사가 아닙니다. 살인이에요. 박종팔의 얼굴이 굳어졌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다. 이게 확실합니까? 국가 수급 분석 장비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곽 회장의 소지품인 마갑 기념품 내부에 치사량의 신경독이 코팅되어 있었어요. 부검 시 특수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면 혈중에서 유기인 대사체가 검출될 겁니다. 박종팔은 잠시 침묵했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추가 부검을 요청하고 CCTV 영상도 다시 정밀 분석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경찰서 영상 분석실에서 강혁, 애나, 그리고 박종팔은 사건 당일 마리산 고분군 입구 CCTV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펴보았다.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영상. 다수의 관광객 차량이 출입했지만 오후 6시 이후로는 차량 출입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해질 무렵이면 대부분의 관광객이 떠나기 때문이었다.
오후 6시 42분. 하얀색 포터 트럭 한 대가 고분군 서쪽 관리용 진입로로 들어오는 것이 포착되었다. 관리용 진입로는 일반 관광객이 아닌 문화재 관리 차량만 사용하는 통로였다. 저 트럭의 번호판 확대해봐. 박종팔이 지시했다. 영상을 확대하자 번호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경남 지역 번호, 차량 등록을 조회하자 소유자는 방재현이었다. 방재현이 문화재 보존 활동을 하면서 관리용 진입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애나가 말했다. 맞습니다. 박종팔이 확인했다. 유물보존협회 자문위원에게는 관리용 도로 통행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트럭은 오후 7시 37분에 같은 진입로로 나가는 것이 확인되었다. 약 55분간 고분군 내부에 있었던 것이다. 이 시간대에 정태수 관리원은 어디에 있었지? 강혁이 물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팔이 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후 그가 전했다. 정태수 씨는 당일 저녁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고분군 남쪽 구역을 순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쪽 관리 진입로와는 반대편이라 트럭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7시 40분에 정태수가 제4호분에서 사체를 발견했지. 강혁이 정리했다. 방재현의 트럭이 나간 지 3분 후야. 시간대가 딱 맞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박종팔이 신중하게 말했다. 물론이죠. 방재현이 문화재 보존 업무를 위해 고분군에 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증거와 결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강혁이 말했다. 트럭 적재함을 조사하면 곽 회장의 DNA나 섬유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의식 없는 사람을 운반했으니까요. 강혁은 사건의 시간대를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숙소의 벽에 큰 종이를 붙이고 시간 순으로 사건의 경과를 적어나갔다. 오후 5시, 곽 회장, 악양생태공원 주차장에 도착. 방재현과 만남, 오후 5시, 6시, 둑방길을 함께 산책. 이 시간 동안 방재현이 기념품 상자를 건냄. 수박 주스도 이 시간대에 제공했을 가능성. 오후 6시경, 곽 회장 GPS 끊김. 독소에 의해 의식 상실. 오후 6시 42분, 방재현 의식 없는 곽 회장을 자신의 농장 또는 트럭으로 운반. 오후 6시 42분, 방재현의 트럭, 고분군 서쪽 관리 진입로로 진입. 오후 6시 42분 7시 37분, 곽 회장을 제4호분 정상으로 운반, 정좌 자세로 배치. 현장 정리 후 퇴출. 오후 7시 37분, 방재현의 트럭, 고분군에서 나감. 오후 7시 40분, 관리원 정태수 사체 발견. 55분이면 충분할까? 애나가 물었다. 의식 없는 성인 남자를 고분 정상까지 업어 올리고 자세를 잡아주고 발자국을 정리하고 다시 내려오는데 충분해. 강혁이 단언했다. 관리용 진입로는 제4호분 바로 아래까지 차량이 진입할 수 있어. 트럭에서 내려 고분 정상까지의 거리는 약 100m, 높이 차이는 약 9m. 체력이 좋은 남자가 업어서 올라가면 10분이면 되지. 내려올 때 발자국을 지우는데 추가로 15분. 나머지 시간은 현장 정리와 이동에 써도 충분해. 발자국을 어떻게 지웠을까요? 완전히 지운 게 아니야. 앞서 말했듯이 뒤에서 부축하면서 곽 회장의 발자국 위를 밟으며 올라갔을 거야. 곽 회장이 완전히 의식을 잃기 전 반의식 상태에서 다리를 움직일 수 있을 때 부축해서 올라갔다면 한 줄기의 발자국만 남길 수 있어. 그리고 내려올 때는 봉분의 잔디를 뒤로 걸으면서 손으로 풀을 세워주는 방법이 있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대야. 강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후 6시 42분부터 7시 37분. 이 시간대에 마리산 고분군은 어떤 상태였을까? 애나가 기상 데이터를 확인했다. 사건 당일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23분이에요. 그런데 안개. 강혁이 말했다. 남강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안개. 이 지역 특유의 지형적 현상이야. 여름이 다가오는 5월 말, 낮 동안 뜨겁게 달궈진 지면과 남강의 찬물이 만나면서 해질 무렵 짙은 안개가 발생하지. 특히 마리산 고분군처럼
강에 가까운 구릉지대에서는 더 심하고 애나가 당일 함한 기상대의 관측 기록을 조회했다. 맞아요.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45분까지 마리산 일대에 짙은 안개 발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정거리 50m 이하, 50m 이하, 강혁이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었다. 사방이 탁 트인 곱은 정상이라도 시정거리가 50m 이하인 짙은 안개 속에서는 누군가 봉분을 올라가도 멀리서 볼 수 없어. 방재현은 이 지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야. 이 시간대에 안개가 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거야. 지형적 완전 범죄를 노린 거군요. 애나가 감탄 비슷한 한숨을 내쉬었다. 탁 트인 공간이 도리어 밀실이 된 거예요. 사방이 보이는 곳이기에 아무도 타인의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안개가 끼는 특정 시간대에는 실제로 은밀한 행동이 가능하고, 바로 그거야. 오픈된 밀실, 열려있기 때문에 닫혀있다는 역설이지. 강혁과 애나는 범행의 첫 단계를 확인하기 위해 악양 둑방길 인근을 다시 방문했다. 이번에는 둑방길 중간 지점에 있는 작은 정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편의점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곽 회장과 방재현은 둑방길 방향으로 걸어갔다. 둑방길에는 곳곳에 쉴 수 있는 정자와 벤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방재현의 농장에서 가장 가까운 정자는 둑방길 입구에서 약 300m 지점에 있었다. 정자 내부를 살펴보니 나무 바닥에 연한 분홍색 얼룩이 남아 있었다. 수박 주스의 흔적일 수 있었다. 애나는 면봉으로 시료를 채취했다. 여기서 수박 주스를 마셨을 거예요. 애나가 말했다. 방재현이 자기 농장에서 재배한 달콤한 수박으로 직접 갈아 만든 주스를 곽 회장에게 대접했겠죠. 더운 날 시원한 수박 주스라면 거절할 사람이 없을 테니까. 문제는 왜 곽 회장이 방재현의 초대에 응했느냐는 거야. 강혁이 턱을 쓸며 말했다. 곽 회장 입장에서 방재현은 자신의 개발 사업에 반대해온 인물 아닌가? 그게 핵심이에요. 애나가 말했다. 방재현이 곽 회장을 불러낸 구실이 무엇이었을까? 강혁은 곽 회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사건 이틀 전 방재현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다. 곽 회장님, 방재현입니다. 아버님 건으로 한동안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 농장 아래에서 알아가야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유물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수장급 무사의 마갑 조각으로 보이는데 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악양에서 한번 뵈면 좋겠습니다. 유물 미끼. 강혁이 냉소했다. 곽 회장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군. 알아가야 유물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 새로운 유물을 독점하고 싶은 욕망, 그것을 이용해 초대한 거야. 곽 회장의 답신도 있었다. 방 선생 반갑소. 과거의 일은 유감이오. 유물건 매우 흥미롭소. 수요일 저녁 어떻소? 악양에서 봅시다. 수요일 저녁, 애나가 확인했다. 사건 당일이에요. 그리고 방재현은 당일 저녁에 안개가 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테니 정확히 그 시간에 맞춰 약속을 잡은 거군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나리오는 이래. 방재현은 곽 회장을 악양으로 불러내 둑방길을 함께 산책하면서 유물 이야기로 흥미를 끌어 농장 근처 정자에서 시원한 수박 주스를 대접하지. 곽 회장이 주스를 마신 뒤 미리 준비해둔 마갑 기념품을 꺼내며 말하는 거야. 이것이 제가 발견한 마갑 조각을 복원해 본 모형입니다. 한번 보시죠. 곽 회장은 유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흥분하면서 기념품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내부의 냄새를 맡게 되는 거지. 수박 주스의 시트룰린과 과당이 혈중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독소를 흡입하면 애나가 이어받았다. 수분 내에 급성신경마비가 온다. 처음에는 현기증과 사지마비, 그 다음은 호흡근육마비, 최종적으로는 심정지, 그리고 곽 회장이 쓰러지면 방재현은 미리 대기시켜둔 트럭에 그를 싣고 마리산 고분군으로 이동해. 안개가 깔리기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관리용 진입로로 들어가 제4호분 아래에 차를 세우고 아직 미약하게 의식이 남아있는 곽 회장을 부축하거나 업어서 봉분 정상까지 올라가지.
정좌 자세로 앉혀놓고 독이 완전히 퍼지기를 기다려 가야의 왕처럼 앉혀놓는 건 그의 복수극의 완성이야. 당신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한 가야의 왕자리, 이제 영원히 가져라, 그런 의미겠지. 애나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선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독이 퍼져서 의식을 잃은 사람을 어떻게 정좌 자세로 유지시키죠? 근육이 이완되면 쓰러질 텐데. 좋은 지적이야.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첫째, 독의 작용 메커니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 유기인 계열 독소는 초기에 근육 경직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지. 아세틸콜린이 분해되지 않으면서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자세를 잡아주면 일정 시간 유지될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애나가 동의했다. 유기인 중독의 근섬 유속 연축 단계에서는 근육이 경직되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 자세를 잡아주면 마치 사후 경직처럼 유지될 수 있겠네요. 둘째로, 범인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사체를 고정했을 가능성도 있어. 곽 회장의 양복 내부를 확인해 봐야 해. 등 부분에 얇은 지지대나 와이어 같은 것이 삽입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강혁의 추론은 정확했다. 경찰에 요청하여 곽 회장의 양복을 재조사한 결과 양복 재킷의 등판 안감 사이에 얇고 유연한 탄소 섬유 지지대 2개가 봉합사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지지대는 척추를 따라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어 상체를 꼿꼿이 세운 상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건 범인이 사전에 양복에 가공을 한 거야. 강혁이 말했다. 곽 회장의 양복에 어떻게 접근했을까? 애나가 조사한 결과 곽 회장이 단골로 이용하는 하마름 내에 세탁소가 있었다. 그리고 그 세탁소의 단골 고객 명단에는 방재현의 이름도 있었다. 세탁소 주인에게 확인한 바로는 일주일 전 방재현이 곽 회장의 양복이 걸려 있는 것을 우연히 보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했다. 세탁소에서 양복에 지지대를 삽입했겠군요. 애나가 말했다. 세탁물이 수거되어 있는 동안 밤중에 작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계획적이야.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최소 수주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이야. 독소 코팅, 양복 가공, 약속 시간 설정, 안개 시간대 계산,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박종팔 경위도 이제 완전히 수사 모드로 전환했다. 곽 회장의 혈액에 대한 추가 정밀 분석이 국과수에 의뢰되었고 방재현의 트럭 적재함에 대한 법과학적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방재현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결정적 물증이 확보되기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상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혁은 한 가지를 더 우려하고 있었다. 방재현이 독소의 제조 과정을 기록한 자료나 남은 독극물이 있을 거야. 그것이 결정적 물증이 되는데 방재현이 이것을 인멸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 사건 발생 3일째 되는 날 저녁, 강혁과 애나는 방재현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다. 방재현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농장 일을 하고 있었지만 강혁의 직감은 그가 곧 움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경찰이 추가 부검을 의뢰했다는 소식은 함안 같은 작은 마을에서는 금방 퍼져. 방재현도 알고 있을 거야. 강혁이 말했다. 남은 독극물을 처분하려 하겠네요. 애나가 말했다. 그래, 어디로 가져갈까? 태워 없앨 수도 있지만 독극물을 연소시키면 유독가스가 발생해서 흔적이 남을 수 있어. 가장 확실한 인멸 방법은 물에 버리는 거예요. 남강에. 애나가 즉시 이해했다. 유기인 계열 독소는 물에 희석되면 분해가 빨라져요. 강물에 던져 넣으면 수시간 내에 검출 불가능한 수준으로 분해되어 남강변에서 독극물을 버리기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 강혁이 지도를 펼쳤다. 사람 눈에 띄지 않으면서 강물에 접근하기 쉬운 곳, 처녀 뱃사공 노래비. 애나가 지도를 가리켰다. 뚝방길 끝자락에 있는 노래비 옆에 강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밤에는 인적이 없고 방재현의 농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이야. 방재현이 움직일 거라면 오늘 밤일 거야. 박경희에게 연락해서 노래비 주변에 매복하자고 하세.
그날 밤 10시 처녀 뱃사공 노래비가 서 있는 둑방길 끝자락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박종팔 경위와 형사 2명은 노래비에서 50m 떨어진 수풀 속에 매복했고 강혁과 애나는 노래비 바로 옆 조망대의 그늘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남강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이 거셌다. 물살 소리가 밤의 정적을 채웠고 간간이 강 건너편에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노래비 옆에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낮 시간에 처녀 뱃사공 노래가 흘러나오지만 이 시간에는 꺼져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11시. 11시 30분.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애나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오늘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올 거야. 강혁은 확신에 차 있었다. 내일이면 국과수의 추가 부검 결과가 나와. 그 전에 증거를 없애야 한다는 것을 방재현도 알고 있을 거야. 자정을 10분 넘긴 시각, 둑방길 북쪽에서 어두운 인형 하나가 나타났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걸음걸이가 빨랐지만 소리는 최소화하려는 듯 조심스러웠다. 인형은 노래비를 향해 곧장 걸어왔다. 노래비 옆 계단, 강물로 내려가는 석축 계단 앞에 섰다. 배낭을 벗어 앞에 놓고 지퍼를 열었다.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동작이 보였다. 달빛에 반짝이는 유리병. 바로 그 순간 강혁이 그늘에서 나왔다. 방 선생.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방재현의 어깨가 경직되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달빛에 드러난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당신은 방재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혁이 한 발짝 다가섰다. 그의 손에는 견고한 떡갈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방 선생, 당신은 이 찬란한 가야의 숨결이 잠든 하만의 땅과 거대한 고분을 당신의 잔혹한 처형대로 삼았소. 방재현의 눈이 커졌다. 사방이 탁 트인 고분 위에 시신을 올려두면 그 누구도 인간의 손길을 의심하지 못할 거라 믿었겠지. 강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당신이 간과한 게 있소. 무슨 소리를. 이에나 수사관의 질량 분석기는 곽 회장의 위장 속 수박 성분과 당신의 실험실에 있던 마갑 독소의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찾아냈소. 강혁이 한 발 더 다가갔다. 그리고 나의 연역법은 고인에게 묻은 수박 농장의 특수 토양이 오직 당신의 온실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소. 방재현의 안색이 새파래졌다. 그의 눈이 손에 든 유리병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시선이 계단 아래 검은 강물로 이동했다. 포기하시오. 강혁이 경고했다. 이미 경찰이 주변을 포위하고 있소. 그러나 방재현은 듣지 않았다. 그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치는 것을 강혁은 놓치지 않았다. 방재현이 몸을 틀어 유리병을 강물을 향해 던지려는 순간, 지금이에요. 애나의 외침과 동시에 무언가가 어둠 속을 갈랐다. 애나의 배낭에서 꺼낸 발사형 수거 그물이 공중으로 전개되었다. 그물은 방재현의 손을 떠나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유리병을 정확하게 감싸 안았다. 유리병은 그물에 부드럽게 안착하며 강물에 빠지지 않고 공중에서 멈추었다. 그와 동시에 강혁의 지팡이가 바닥을 스쳤다. 정확한 각도로 휘둘린 지팡이 끝이 방재현의 발목을 걸었고 강풍이 부는 둑방길 바닥 위로 방재현이 넘어졌다. 강혁은 즉시 그의 등에 무릎을 올리며 양 팔을 잡아 제압했다. 꼼짝 마시오. 수풀에서 박종팔과 형사들이 달려왔다. 방재현 씨, 곽승만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종팔이 수갑을 채웠다. 방재현은 얼굴을 바닥에 대고 눌린 채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혹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다. 함안경찰서 취조실. 방재현은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강혁이 수집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제시되자 그의 침묵은 서서히 무너졌다. 토양 분석 결과 곽 회장 구두의 흙과 고분 동쪽 사면의 진흙이 방재현 농장의 토양과 화학적으로 완벽히 일치. 동물 분석 결과 마갑 기념품 내부의 독소와 방재현이 강에 버리려 한 유리병 내용물의 화학적 조성이 동일. 트럭 포렌식,
방재현 트럭 적재함에서 곽 회장의 DNA와 양복 섬유가 검출. CCTV 기록, 사건 당일 방재현 트럭의 고분군 진입 기록, 통신 기록, 사건 전 방재현이 곽 회장에게 보낸 유인 메시지. 양복 지지대, 탄소 섬유 소재로 방재현이 근무했던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에서 사용하는 유물 지지용 재료와 동일. 국과수 추가 부검 결과 곽 회장 혈중에서 유기인 화합물 대사체 검출. 쌓이는 유기인 중독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 모든 증거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방재현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떨구고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그 땅에서 수박을 키우셨어요.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가문이 지켜온 땅이었어요. 취조실에 침묵이 내렸다. 곽 회장이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그 땅을 빼앗갔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그 인간은 몰랐어요.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뿌리, 아버지의 존엄, 그걸 다 짓밟고 관광단지를 세우겠다고? 그의 주먹이 떨리며 쥐어졌다. 아버지가 쓰러지시는 걸 봤어요. 판결문을 읽고 그 자리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시는 걸. 구급차가 올 때까지 15분. 그 15분 동안 아버지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방재현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그 순간부터 결심했어요. 곽승만에게 심판을 내리겠다고. 그가 그토록 탐하는 가야의 유물로 가야의 무덤 위에서 영원한 잠에 들게 해주겠다고. 아라가야의 왕들이 심판하는 형식으로. 독소는 어떻게 제조했습니까? 박종팔이 물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금속 유물 보존 처리를 전공했어요. 화학 코팅, 나노 입자 가공, 온도 감응형 고분자, 전부 제 전문 분야였어요. 유기인 화합물은 농업용 살충제를 정제하고 농축하면 얻을 수 있어요. 수박 농장을 운영하니까 고농도 살충제에 접근하는 건 어렵지 않았고, 수박 주스와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방재현이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 한때는 과학자였으니까요. 동물학 논문을 찾아봤어요. 시트룰린이 유기인 화합물의 혈액 내 장벽 투과성을 높인다는 최신 연구가 있었어요. 수박에 시트룰린이 풍부하다는 건 상식이고, 양복의 지지대는 세탁소에 맡겨진 곽 회장의 양복에 작업했어요. 한밤중에 세탁소에 잠입해서 탄소 섬유 지지대를 안감 사이에 봉합하는데 2시간 정도 걸렸어요. 범행 당일의 상황을 자세히 말해 주십시오. 방재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날의 일을 다시 되짚어 갔다. 오후 5시에 악양 생태공원 주차장에서 곽 회장을 만났어요. 유물 이야기를 미끼로 불러낸 거죠. 뚝방길을 걸으면서 가짜 유물 이야기를 해줬어요. 농장 아래에서 마갑 파편을 발견했다고. 곽 회장은 눈이 반짝거렸어요. 탐욕 그 자체였지. 정자에서 쉬자고 했어요. 더운 날이었으니까. 농장에서 미리 갈아둔 수박 주스를 텀블러에 담아왔었거든요. 곽 회장은 맛있다며 한 잔을 다 마셨어요. 주스를 마시고 10여 분 후에 마갑 기념품을 꺼냈어요. 이것이 제가 파편을 기반으로 복원해본 모형입니다. 라고 했죠. 곽 회장은 흥분해서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내부 구조까지 확인하겠다고 열어보고, 그리고 코를 가까이 대면서 금속 냄새가 독특하군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부터 2, 3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지럽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저는 잠깐 쉬시라며 정자 의자에 앉혔어요. 3분 정도 지나니까 눈이 풀리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트럭은 미리 농장 옆에 대기시켜뒀어요. 곽 회장을 부축해서 트럭 적재함에 태우고 마리산으로 향했어요. 안개가 짙어지는 시간이었으니까 서둘러야 했어요. 관리용 진입로로 들어가서 제4호분 아래에 차를 세웠어요. 곽 회장을 등에 업고 봉분을 올라갔어요. 63이라고 해도 70kg는 좋게 되는 몸무게라 힘들었지만 분노가 저를 밀어 올렸어요. 정상에서 정좌 자세로 앉혔어요. 양복의 지지대 덕분에 상체가 똑바로 유지됐고 이미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해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마치 가야의 왕이 옥좌에 앉은 것처럼.
내려올 때는 뒤로 걸으면서 풀을 최대한 원상복구시켰어요.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안개 속에서는 누구도 자세히 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방재현은 고개를 숙였다. 후회는 없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으니까. 다만 그가 말을 멈추었다. 긴 침묵 후에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다만 이 땅이, 아라가야의 왕들이 잠든 이 성스러운 땅이 제 복수의 도구가 된 것은 미안합니다. 그 점만은.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날, 강혁은 마지막으로 마리산 고분군을 찾았다. 이번에는 낮이었다. 맑은 5월의 하늘 아래 고분들은 초록빛 잔디옷을 입고 평화롭게 누워 있었다. 며칠 전 붉은 낙조 아래에서 기묘한 사체가 발견되었던 제4호분의 정상부에는 이제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강혁은 봉분 정상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동쪽으로 함안 읍내, 서쪽으로 남강, 남쪽으로 드넓은 평야, 북쪽으로 이어지는 고분군 능선, 1500년 전 아라가야의 왕은 이 풍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나라를 다스렸을 것이다. 사방이 탁 트여 있지. 강혁이 혼잣말을 했다. 그래서 이곳을 밀실로 쓸 수 있었어. 열려 있기 때문에 닫힌 공간이 된 거야. 아무도 이 넓은 곳에서 범죄가 이루어졌으리라 상상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 그가 발밑의 잔디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곳의 흙, 강변의 흙, 농장의 흙, 각각의 토양은 자신만의 화학적 지문을 가지고 있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흙의 언어는 속일 수 없어. 애나가 뒤따라 올라왔다. 손에는 2개의 종이컵이 들려 있었다. 하나는 커피, 하나는 차. 선배, 여기서 뭐 하세요? 감상에 젖으신 건 아니겠죠? 감상이 아니라 정리야. 강혁이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것을 정리하고 있었어. 뭘 배웠는데요? 열린 공간의 밀실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 양식이지. 통상적으로 밀실 범죄라 하면 잠긴 문과 닫힌 창문을 떠올리지만 이번 사건은 정반대야. 사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완벽한 밀실이 된 거지. 누구도 타인의 개입을 의심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자연 현상을 이용한 거죠. 안개, 애나가 덧붙였다. 맞아. 지형과 기상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피해자의 심리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방재현은 천재적인 범인이었어. 만약 곽 회장의 구두에 묻은 흙의 차이를 내가 놓쳤다면, 만약 마갑 기념품의 독소를 네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급사로 처리되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 팀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애나가 미소 지었다. 선배의 연역법과 제 과학 분석, 토양 한 톨과 분자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우리의 조합이 강혁도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칭찬에 대한 응답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악의와 지혜가 부딪힐 때 결국은 진실이 승리한다는 사실에 대한 조용한 만족감이었다. 두 사람은 고분 정상에서 내려오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마리산 고분군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1500년의 세월을 품은 채 인간의 영역과 비극을 말없이 지켜보며 사건 해결 이후에도 강혁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것이 남아 있었다. 방재현은 범인이었지만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했다. 그의 범행은 용납될 수 없었지만 그 동기에 깔린 슬픔과 분노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강혁은 함안을 떠나기 전 방재현의 수박 농장을 한 번 더 방문했다. 주인을 잃은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수박들이 익어가고 있었다. 둥글고 초록빛 줄무늬를 가진 함안 수박들이 넝쿨에 매달려 여름을 향해 커가고 있었다. 농장 한쪽에는 작은 작업실이 있었다. 경찰이 이미 수색을 마친 곳이었지만 강혁은 한 번 더 둘러보고 싶었다. 작업실 안에는 유물 보존 처리 장비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방재현이 복원에 참여했던 가야 유물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작업대 위에는 한 장의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다. 젊은 방재현과 그의 아버지 방용식, 옹이 수박밭 한가운데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아버지의 손에는 방금 따낸 커다란 수박이 들려 있었고 아들의 어깨에는 아버지의 팔이 다정하게 걸쳐져 있었다.
강혁은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탐욕이 탐욕을 낳고 원한이 원한을 낳는구나. 그가 중얼거렸다. 곽승만의 탐욕이 방용식의 죽음을 낳았고 그 원한이 곽승만의 죽음을 낳았어.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없었던 걸까? 돌아서려는데 작업실 구석에 놓인 선반 위의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마갑 기념품과 동일한 형태의 모형이 3개 더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것들에는 독소가 칠해져 있지 않았다. 순수하게 아라가야의 마갑을 재현하기 위해 만든 습작들이었다. 하나는 발길이가 너무 길었고 다른 하나는 갑옷 연결 부위의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붉은 표시가 되어 있었다. 세 번째 것은 거의 완성된 상태였지만 표면 마감이 거칠었다. 방재현은 진심으로 아라가야의 역사를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의 전문 지식과 열정은 유물을 보존하고 역사를 알리는 데 쓰여야 했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개발업자와의 충돌이 그 재능을 살인의 도구로 변질시켜버렸다. 강혁은 농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다. 며칠 전에 핏빛 낙조와 짙은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애나는 노트북을 열고 사건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강혁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경남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배, 이번 사건의 제목을 뭘로 할까요? 애나가 물었다. 두 사람은 해결한 사건마다 이름을 붙여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있었다. 아라가야의 붉은 낙조. 강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혹은 마리산 밀실 사건이라고 해도 좋겠군. 밀실이라기엔 너무 열려 있었잖아요. 애나가 웃었다. 열려 있었기에 밀실이었지. 강혁이 대답했다. 오픈된 밀실.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 트릭이야. 범죄학에서는 통상 밀실을 물리적 폐쇄 공간으로 정의하지만 이번 사건은 심리적 밀실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줬어. 사방이 열린 공간이기에 타인의 개입을 의심하지 않는 심리적 맹점을 이용한 거지. 거기에 안개라는 자연현상과 지역 주민만이 아는 지형적 특성을 결합시켰고요. 그래, 이 사건의 교훈은 명확해. 어떤 공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밀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흙 한 톨, 분자 한 개가 진실을 말해주니까. KTX가 서울역에 도착할 무렵 애나의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사건명, 아라가야의 붉은 낙조 하만마리산 밀실 사건. 해결일, 2066년 5월 X일. 담당, 강혁, 이애나. 서울 종로구 골목의 사무실. 런던 베이커가를 연상시키는 이 공간에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았다. 강혁은 안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파이프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달콤한 버지니아 블렌드의 연기가 천장을 향해 나선형으로 피어올랐다. 벽난로 위에는 새로운 사진이 한 장 추가되어 있었다. 마리산 고분군의 전경 사진. 맑은 날 찍은 것으로 초록빛 봉분들이 평화롭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었다. 애나가 부엌에서 차를 내와 탁자 위에 놓았다. 함안에서 사온 녹차였다. 시원하고 맑은 향이 파이프 연기와 섞이며 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애나, 천년이 넘는 고대 왕국의 찬란한 숨결이 깃든 고요한 대지조차 인간의 탐욕과 복수심이 얽히니 가장 기만적인 밀실로 변해버리는구먼. 애나가 자신의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선배. 범인은 거대한 무덤과 탁 트인 자연 속에 진실을 영원히 가두려 했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판단 기준과 정직한 과학의 법칙 앞에서는 흙먼지 한 톨 속에 남은 진실도 전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애나가 찻잔을 들어 올렸다. 자, 차 한잔 하시면서 피로를 푸세요. 강혁도 파이프를 내려놓고 찻잔을 들었다. 두 개의 찻잔이 가볍게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고대의 장막 뒤에 숨겨진 잔혹한 음모를 지혜와 과학으로 파헤친 두 사람은 조용한 여유의 미소를 교환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 먼 남쪽 함안에서는 지금쯤 마리산 고분 위로 무수한 별들이 쏟아지고 있을 것이다. 1500년 전의 왕들이 올려다보았을 그 별들이 오늘 밤도 변함없이 빛나고 있을 것이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강혁의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경남 가야유물보존협회 회장 서영수였다. 편지의 내용은 의외였다. 방재현의 체포 이후 곽승만 회장이 추진하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곽 회장의 사망으로 사업 추진의 핵심 동력이 사라졌고,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문화유산 보호와 개발의 균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아이러니하군. 강혁이 편지를 읽으며 말했다. 방재현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을 지키는데 일조한 셈이야.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애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이지. 정의를 위한 살인은 존재하지 않아. 목적이 아무리 고결해도 수단이 비열하면 그 목적 자체가 더럽혀지는 거야. 강혁이 파이프를 물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 법이 보호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법적 절차를 통해 빼앗긴 것은 결코 되찾을 수 없을 때 피해자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애나가 말했다. 우리는 탐정이지 판사가 아니니까요. 맞아. 우리의 역할은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야. 심판은 법정의 몫이지.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에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소식이 담겨 있었다. 방재현이 수감 중에 자신이 평생 연구한 가야 유물 보존 기술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살인범이 되었지만 그의 학문적 업적과 보존 기술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가야 역사 연구의 귀중한 자산이었다. 사람이란 참 복잡한 존재야. 강혁이 말했다. 한쪽에서는 역사를 보존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 역사의 무대를 살인의 처형대로 만들고. 애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셨다. 사무실의 저녁빛이 길게 비추고 벽의 시계가 6시를 알렸다. 바깥에서 종로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왔다. 강혁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열린 밀실 범죄라는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의 서재에는 관련 자료가 쌓여갔다. 전통적인 밀실 범죄가 물리적으로 폐쇄된 공간 안에서의 불가능 범죄를 다룬다면 열린 밀실 범죄는 정반대의 논리를 사용했다. 사방이 탁 트인 공간이기 때문에 타인의 개입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심리적 착각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강혁은 노트에 이렇게 정리했다. 열린 밀실의 조건. 첫째, 공간이 사방으로 열려 있어 관찰 가능해야 한다. 둘째, 그러나 특정 시간대나 조건에서는 관찰이 불가능해지는 환경적 요인이 존재해야 한다. 셋째, 범행 후 공간의 개방성이 역으로 타인의 개입을 배제하는 심리적 방패 역할을 해야 한다. 마리산 사건에서 이 세 조건은 완벽하게 충족되었다. 고분 정상부라는 사방이 열린 공간, 조건 1. 저녁 안개로 인한 일시적 시야 차단, 조건 2. 그리고 열린 공간에서의 사망이기에 급사로 판단하는 수사 편향, 조건 3. 이 연구는 나중에 범죄학 학술지에 게재되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게 된다. 열린 밀실 이론, 개방 공간에서의 불가능 범죄에 대한 연구, 하만 마리산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이었다. 강혁은 논문 말미에 이렇게 썼다. 열린 밀실은 수사관의 편견을 이용한 범죄 유형이다. 이렇게 열린 곳에서 어떻게 타살이 가능하겠는가? 라는 선입견이 수사의 방향을 왜곡시킨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외형에 현혹되지 말고 물리적 증거의 미시적 분석에 집중해야 한다. 토양의 화학적 조성, 미량 화학 물질의 분석, 기상 데이터의 교차 검증 등 객관적 과학 수사 기법만이 열린 밀실의 환상을 깨뜨릴 수 있다. 여름이 깊어가는 7월, 강혁은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다. 함안에서 올라온 정태수였다. 사건 당시 최초 발견자였던 문화재 관리원 정태수는 서울까지 올라온 이유를 설명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솔직히 그날 밤 곽 회장을 발견하고 나서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경찰이 급사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어요. 어떤 점이 이상하셨습니까? 강혁이 물었다. 곽 회장의 자세요. 너무 반듯했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죽은 사람이 저렇게 반듯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나? 그리고 표정도 평화로웠어요. 급사한 사람 치고는 너무 편안한 표정이었거든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기인 독소에 의한 사망은 의외로 평온한 표정을 남기기도 합니다. 호흡마비가 오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사망하기 때문에 고통의 표정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정태수가 덧붙였다. 그날 저녁 순찰 중에 안개가 정말 짙었거든요. 저는 남쪽 구역에 있었는데 시야가 거의 안 보였어요. 그래서 7시 반쯤 순찰 코스를 바꿔서 북쪽으로 올라갔고, 그때 안개가 좀 걷히면서 제 4호분 꼭대기에 무언가가 보인 거예요.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타이밍이 7시 반이었군요. 강혁이 확인했다. 방재현이 고분군을 빠져나간 것이 7시 37분. 안개가 걷히기 직전에 나간 거야. 시간 계산이 정밀했어. 정태수는 감탄의 표정을 지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 작은 단서들로 전체 그림을 맞추시다니. 제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강혁이 애나를 가리켰다. 이 사람의 과학적 분석이 없었다면 사건은 미궁에 빠졌을 겁니다. 정태수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하만 수박을 가져왔습니다. 올해 첫 수확이에요. 사건 때문에 수박이 좀 찝찝하실 수도 있겠지만 강혁이 웃었다. 고맙소. 수박에는 아무 죄가 없지. 잘 먹겠소. 정태수가 돌아간 후 애나가 수박을 잘랐다. 빨갛고 달콤한 하만 수박. 한입 베어 무니 시원한 즙이 입안에 퍼졌다. 맛있네요. 애나가 말했다. 역시 하만 수박은 시트룰린 함량 생각하면 좀 복잡하지만 강혁이 농담을 했다. 선배, 애나가 눈을 흘겼다. 두 사람은 웃으며 수박을 먹었다. 하만의 여름 태양이 키워낸 달콤한 과육 속에는 그 땅에서 벌어졌던 비극의 그림자 같은 것은 없었다. 다만 순수한 자연의 달콤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해 가을, 강혁은 한 통의 초대장을 받았다. 하만군과 가야유물 보존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아라가야 문화유산 보존 심포지엄의 초청장이었다. 강혁과 애나는 다시 하만을 찾았다. 심포지엄은 마리산 고분군 인근의 가야문화전시관에서 열렸다. 주제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의 조화였다. 곽승만의 무분별한 개발 독점과 방재현의 비극적 범행이 지역 사회에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발표자 중 한 명은 방재현의 스승이었던 서울대 고고학과 김 교수였다. 그는 방재현이 국립중앙박물관 시절 참여했던 마갑복원 프로젝트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문화유산 보존 전문가의 역할과 윤리에 대해 강연했다. 재현이는 김 교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다. 제가 가르친 학생 중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금속 유물의 부식 메커니즘에 대한 그의 이해는 탁월했고 보존 처리 기술에 대한 창의적 접근은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런 재능이 이런 식으로 쓰이다니. 심포지엄이 끝난 후 강혁과 애나는 다시 한번 마리산 고분군을 거닐었다. 가을빛에 물든 능선은 봄의 초록빛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다. 갈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잔디 위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 제4호분 앞에 멈춰선 강혁이 말했다. 이 고분 안에 잠든 왕은 자신의 무덤 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겠지.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애나가 물었다. 탐욕, 원한, 복수, 비극, 시대가 바뀌어도 그것들은 변하지 않아. 강혁이 답했다. 하지만 그것에 맞서는 것도 변하지 않지. 진실을 추구하는 의지, 과학의 힘, 그리고 정의를 향한 열망. 그것들도 시대를 초월해. 애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고분군 능선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서쪽 하늘에 석양이 물들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핏빛이 아니라 따스한 주황빛이었다. 평화로운 낙조, 비극의 그림자가 걷힌 뒤에 본래 모습 그대로의 낙조였다. 둑방길을 따라 걸으니 처녀 뱃사공 노래비가 보였다. 낮 시간이라 스피커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애잔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이 남강의 물소리와 어우러졌다. 선배, 이 노래의 가사 아세요? 애나가 물었다. 처녀 뱃사공이 강을 건네주며 사랑을 전한다는 내용 아닌가? 네, 그런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결 위에 달빛 싣고 건너가는 마음이여.
물결 위에 진실을 싣고 건너가는 우리 같지 않아요? 강혁이 피식 웃었다. 문학적이군.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야. 우리는 사건이라는 강을 건너며 진실이라는 승객을 안전하게 이쪽 강변에서 저쪽 강변으로 데려다주는 뱃사공이지. 두 사람은 노래비 앞 벤치에 잠시 앉았다. 저녁바람이 불어왔지만 며칠 전 밤의 거센 강바람이 아니라 부드럽고 선선한 가을바람이었다. 강 건너편으로 해가 넘어가고 하늘은 주황에서 보라, 보라에서 남색으로 변해갔다. 돌아가요, 선배. 애나가 일어서며 말했다. 내일도 해결할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래. 강혁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다. 진실은 항상 어딘가에서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지. 우리가 찾아갈 때까지 두 사람은 둑방길을 따라 걸어 나왔다. 등 뒤로 남강의 물소리와 처녀 뱃사공 노래가 점점 멀어져 갔다. 마리산 고분군의 능선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지만 1500년 된 왕들의 잠자리는 오늘도 평화롭게 하만의 밤을 지키고 있었다. 런던 베이커가 스타일의 사무실, 밤 10시, 강혁은 안락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파이프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벽난로에는 불이 지펴져 있었고 따뜻한 빛이 사무실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다음 의뢰건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강혁은 아직 그것을 펼치지 않았다. 하만에서의 기억이 아직 머릿속에 선명했기 때문이다. 핏빛 낙조, 거대한 고분, 정교한 사체, 수박 주스, 은빛 독소, 안개, 처녀 뱃사공, 둑방길의 대결, 모든 것이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그의 기억 속에 정리되어 있었다. 탐정으로서의 직업적 만족감도 있었지만 인간으로서의 쓸쓸함도 있었다. 방재현이라는 남자의 슬픔과 분노가 이해되었기에 그를 체포한 것에 대한 감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혁은 알고 있었다. 진실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탐정의 역할은 판단이 아니라 발견이라는 것을. 옳고 그름의 최종 판결은 법정에 맡기고 자신은 오직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데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부엌에서 애나가 차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따뜻한 차 한 잔이 탁자 위에 놓였다. 새 의뢰건 읽어보셨어요? 애나가 물었다. 아직.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내일 보지. 그럼 오늘은 쉬세요. 애나가 자신의 차를 들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하만 사건 정리도 끝났고 보고서도 제출했으니까. 강혁은 찻잔을 들어 올리며 애나를 바라보았다. 함께 일한 지 3년. 그 사이 수십 건의 사건을 해결했다. 서로의 장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파트너. 그의 연역법과 그녀의 과학.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하나의 시계를 움직이듯. 애나, 네, 고마워. 애나가 눈을 깜빡였다. 강혁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갑자기 왜요? 하만에서 네가 아니었으면 그 독소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마갑 기념품은 영원히 단순한 소지품으로 남았겠지. 사건은 급사로 종결되었을 거고 선배가 토양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애나가 미소 지었다. 구두 굽의 흙에서 시작된 추리가 범행 경로 전체를 밝혀냈잖아요. 과학적 분석만으로는 방재현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혁이 찻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좋은 팀이라는 거지. 최고의 팀이죠. 애나가 찻잔을 맞부딪혔다. 맑은 찻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창밖에는 서울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사건이 진실을 밝혀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두 천재 탐정은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릴 자격이 있었다. 고대 아라가야의 장막 뒤에 숨겨진 잔혹한 음모를 흙먼지 한 톨의 진실과 분자 하나의 과학으로 파헤쳐낸 자들의 고요하고 지적인 여유를. 파이프 연기가 천장 위로 피어오르고 벽난로의 불꽃이 조용히 타올랐다. 마리산의 왕들은 다시 평화로운 잠에 들었고 남강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처녀 뱃사공의 노래는 밤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져갔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계속된다. 다음 사건이 올 때까지.